듣습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주민센터 갔다가 허탕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그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 무인 민원 발급기에다가 홈페이지, 정부 24까지 중단되는 바람에 부동산 매매 계약 또 대출 신청, 자동차 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하나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 문의해 보니까 이 스위치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하루 종일 복구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주말인데 참 난감하셨겠습니다. 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매도인분들 또 각종 기관 업무 담당자분들 주말 이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I push up on this funk and give me miracles. Making on how we love to ride is something we control. Screaming, I testify this loving. Screaming, I testify that we'll survive the test of time. They can't deny our love. They can't divide us. We'll survive the test of time.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정세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서울에는 첫눈 왔던데 눈 온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저는 못 봤어요. 너무 아쉬워요. 꽤 많이 네. 왔더라고요. 전국에 좀 눈 예보가 있던데 오늘 소식들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오늘 좀 불편 겪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공무원분들이 쓰는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났는데 아니 이게 오류가 났다고 이렇게 무인 발급기부터 각종 민원 서류들이 죄다 이렇게 발급이 안 되나 싶은데 복구가 아직 안 된 거죠? 네,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고 아마 좀 더 길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오늘 하루는 뭐 전국에서 공공기관 민원 서류 발급은 거의 전면 중단됐다고 보시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장을 또 주민센터 찾으셨으면 아마 좀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에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 문제인데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요, 시스템을. 근데 이게 뭐 인증서가 있어야 보통 로그인을 하잖아요. 당연히 정부 행망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근데 네. 그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당연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업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아마 해결은 좀 어렵고 이게 좀 장기화되면 아마 주말까지도 좀 길어질 수 있지 않나. 뭐 최대한 빨리 복구를 서두르겠지만 예.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IT 강국하고 항상 이렇게 간편한 서비스 이렇게 자랑하는 나라인데 이거 하나가 딱 멈췄다고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네. 다 문서를 못 받고 민원 발급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어떤 댓글에는 뭐 대한민국이 오늘 하루 꺼졌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뭐 오늘 당장 서류 내야 되는 게 있는데 또 내일 바로 또 토요일이고 주말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안에 복구가 좀 아직 어렵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또 새로운 혁신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을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혁신안 발표가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엔 좀 뾰족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이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 혁신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런 네. 거죠. 전반적으로는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은 원천 배제한다. 그리고 컷오프라고 하죠.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 기준도 높이겠다. 이걸 제시를 했는데 네. 주목할 만한 점은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사실 이번 총선에 상당히 출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외 없이 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겠다는 거고 그 결과 이제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예.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켰던 또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금고 이상의 뭐 전과가 있거나 이런 기준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안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혁신안이라고 하는데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공천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혁신에 좀 걸맞는 안들이 앞으로도 좀 나와주길 좀 바라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중진 의원들 뭐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안에 대한 아직 응답은 또 없는 상태고 네. 그 와중에 또 김기현 대표하고 또 만남도 있었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1차 회의도 있었던데 여기서도 이제 국민 추천제, 뭐 전 국민 대상으로 영입 인재를 추천받자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질서 있는 변화를 좀 하자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자. 인재 영입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정치권 이야기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부하고 여당이 은행권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제 오늘 사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와 여당은 은행권 이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사실 국내 주요 은행을 생각하면 5개 시중 은행을 보통 꼽잖아요. 네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점 시장이고 거기서 지위를 누리는데 또 상당히 이제 고금리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너무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이걸로 돈잔치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도 사실 이거 한번 지적했었거든요. 지적을, 예. 은행권 독과점 구조는 타파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점 체제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이 촉진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금리 쪽으로도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이렇게 적금 금리나 뭐 대출 금리 이렇게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 뭐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대출 받는 것도 좀 네. 어렵고 그렇다고 예적금 금리는
너무 낮다 보니까 여기에 돈 넣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여기에서 여당은 또 반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네. 횡재세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금융 이런 은행권뿐만 아니라 정유사, 사실 정유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횡재세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게 되게 찬성하는 정책이다. 여당도 여기에 동의한다면 찬성을 해라, 함께 해라, 협력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어요. 횡재세는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초과 이익을 회수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횡재세는 예, 예. 이거는 좀 신중히 다뤄야 한다. 특히 이거는 어떤 현행 법 체계 안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결국 내비쳤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법인세랄지 이런 거랑 같이 보면은 뭐 이중과세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주주에 대한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소송이 논란도 걸릴 있고. 우려가 있죠. 예, 예. 네. 뭐 세계적으로 뭐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횡재세와 유사한 법안이 있는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는 네. 것 같은데 좀 신중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양국 정상간만은 벌써 올 들어 7번째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교통 체증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좀 늦었는데 차에서 내려서 뛰어와서 늦었다고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했다. 뭐 그런 그랬군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있어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데 예.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양국 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마스와의 이제 분쟁 때문에 네. 당시 우리 군 수송기가 우리 교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철수하면서 일본 국민들도 같이 이제 수송기에 일부 데리고 태워서 왔죠. 철수한 게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고 이런 면에서 계속 양국이 좀 협력을 해나가자. 그다음에 또 결국 중요한 게 한일 간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로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내년부터 또 한일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맡는다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임 이사국 미국이 있으니까 한미일 3국이 이제 안보리 내에서도 특히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뭐 협력을 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윤 대통령이 올해 기시다 총리하고 7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또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고 네. 기시다 총리는 또 윤 대통령님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걸 더욱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라고도 답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어서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만난다면서요? 네, 이게 예. 정상회담장에는 에이펙에 참여하는 이제 각국 정상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어요. 예. 한담을 약간 3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길진 않았네요. 네, 악수하고 말 그대로 회의장에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쪽 윤 대통령도 덕담을 건넸고 이제 에이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 이제 시 주석도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양국이 협력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거기 예. 우리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대에 대해서도 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고 다만 결국 이게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네. 잠깐 3분 정도는 우리가 맞습니다. 뭐 조우, 뭐 만남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대화를 하려면 회담을 해야 되는데 회담 가능성은 어때요? 현지에 지금 일정이 하루 남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논의 중이다. 이게 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논의 중인데 다만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성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 현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연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네, 이것도 당정에서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거고 이번 주에 사실 이 내용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오늘 민당정 협의회가 있었어요. 지금 네.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항상 이런 경우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법이 통과됐을 때 개식용이 중지가 되면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이제 농가 뭐 도축업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여기에 예.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희가 또 나왔던 것 중에 가축의 범주에서 이제 개를 제외하는 방안 이것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사실 양당에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감대를 양당이 좀 형성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 특별법이 만약에 공포가 되면 식용계를 사육하는 농가 그리고 도축 유통 업체들, 식당들이 그렇죠. 판매하는 식당까지. 예, 대상이 되고 또 식용계를 사육한다는 걸지 도살하는 거 또 유통하고 판매하는 거는 일절 금지되는데 한 3년 정도 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고 지금 뭐 저희 아파트 단지도 동네 보면은 뭐 반려견을 안 데리고 다니는 주민이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반려인 수가 엄청 인구가 많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사실. 뭐 네. 몇백만이다, 뭐 천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뭐 개가 이제 가축의 영역을 좀 벗어나서 이제 어떤 반려의 동물로 인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전해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면담을 했는데 인 위원장을 위촉할 당시에 지난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번 만나고 두 번째 공개 회담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전단에는 또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오전에 한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는 좀 분위기는 일단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김 대표도 뭐 가감 없는 의견, 아이디어 계속 전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혁신위가 이렇게 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인유한 위원장도 이게 발전을 위해서 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좀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하는 거니까 계속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다만 이게 갈등이 불거졌던 게 결국 그거였잖아요. 이제 중진 의원 네. 또는 친윤 인사의 총선 불출마 권고 그 혁신안이었는데 그건 오늘 회동에서 일단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어요. 네. 김기현 대표랑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네. 면담 후에 인 위원장은 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사실 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던 것도 결국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이 좀 줄을 이뤘는데 네. 그동안 좀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다. 이제 소통하면서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고 어쨌든 이제 칼을 댔을 때 이분이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당사자는 뭐 힘들 수 있다. 안 좋은 걸 덜어내는데 이렇게 말을 했고 근데 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내 처신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를 좀 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서로 맺힌 거를 좀 푸는 대화는 없었나 궁금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계속 혁신을 추진할 방침 있게 방침이라고? 추진할 그런 뜻을 좀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인유한 위원장 나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국민 때문이다.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는 앞으로도 좀 갈등이 있더라도 좀 예. 조정을 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혁신안은 계속 이제 내겠다. 이렇게 예. 읽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 관련 소식인데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싸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결심 공판이 있었고 예.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이제 그다음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까지 모두 14명이에요. 사실 이 회장뿐만 아니라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제 혐의가 그거였죠.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어떤 부당합병 뭐 회계부정 관련된 내용. 맞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이죠. 결국 이게 시세 조종, 뭐 부정거래 이런 게 있었다라고 검찰은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가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 회장이 쉽게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이 아니냐. 예. 또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이 과정에 관여가 되는 것이고 예. 이런 혐의까지 포함해서 결국 이게 그룹 지배력 강화하고 승계 안정적으로 하려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한 것이 아니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한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의 입장이고 반면 이 회장 측은 이건 다 합법적인 경영 행위였다. 예. 이렇게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예. 이게 사실 재판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음. 네, 상당히 오래 했고 2021년 4월 달에 첫 재판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공판을 100차례 넘게 했습니다. 2년 넘게. 네. 워낙 사건 기록도 많고 쟁점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1심 선고는 빨라야 내년 초에 아마 나올 내년 겁니다. 초. 네네. 예. 가벼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막 부쩍 추워지면서 요즘에 주변에 뭐 감기 걸리신 분들, 뭐 독감 걸리신 네. 분들 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새 감기하고 되게 비슷한 증상으로 좀 보이는 폐렴
이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정식 명칭은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감염증인데 이게 좀 국제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사실 이전부터 좀 유행을 했고 네. 국내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기랑 증상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네네. 문제는 이게 감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증상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되게 증상이 길게 가요. 기네요. 예, 증상이 네네. 되게 비슷한데 좀 유의해야 할 점이 3주 만에 지금 2배 정도 환자가 2배 넘게 늘었는데 예. 환자의 한 80%는 이제 초등학생 이하, 그러니까 소아나 학령기 아동인 거죠. 예, 대부분 차지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이겠죠. 네네. 네. 구체적으로 걸리면 증상이 어떻대요? 뭐 대표적으로 감기와 비슷하게 뭐 발열, 두통, 뭐 콧물, 인후통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아마 예. 감기랑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독감 환자, 뭐 예,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백신이 없어요. 이거 폐렴균 감염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위생수칙 지키는 것밖에 없고. 네네. 뭐 손 씻고. 맞습니다. 특히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동들이 이렇게 감염이 돼버리면 학교 가면 이게 전파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청에서는 만에 하나 감염이 되면 예. 좀 등교나 등원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감에 이어서 폐렴까지도 네.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아까 저기 뭐 눈 온 얘기도 했었는데 바람도 좀 세게 불더라고요. 내일 뭐 주말이어서 또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있을 텐데 날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오늘부터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질 예정이고. 더 추워요? 네, 사실 또 내일이 또 주말이라서 예. 혹시나 이제 뭐 가족 단위든 뭐 제주도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뭐 제주도 뭐가 있나요? 제주도 사실 가면 할 수 있는 거 많죠. 아니요. 날씨 관련해서. 날씨 관련해서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오늘 오전에 결항이 좀 발생했대요. 말씀하신 대로 바람 강한 바람 때문에? 때문에 네, 강풍 네. 때문에 결항이 좀 발생을 해서 오늘 네. 오전에만 벌써 한 20편 가까이 결항이 발생했고 또 제주도 가시면 한라산 등반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예. 입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도 전면 통제 오나요? 중. 네,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바뀌면서 눈이 좀 쌓였는데 더 내릴 예정이래요. 내일 새벽까지. 사실 이러면 한라산 등반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입산하셔야 되니까 네. 아마 내일까지도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 여행 계획이신 분들 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얘기 하나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이 슈링크플레이션 내용이 좀 용어가 좀 생소한데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을 줄인다 해서 슈링크고 물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인데 결국 이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네. 가격은 그대로 두면 사실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라도. 그거 있잖아요. 왜 요즘에 제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과자 봉지를 깠는데 내가 알던 그 양이 아니야. 원래도 적었는데 더 적다. 이거 어디 간 거야? 뭐 어디 새나 싶은데 내용물은 빵빵하고 그런 일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업 입장에선 이러면 가격 상승은 워낙 부담이 되잖아요. 예.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양을 줄이면 사실 기업 입장에선 똑같은 효용을 얻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관련 사례 제보도 받고 그럼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고 하고요. 네네. 이게 사실 공정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제품 만약에 내용물 양이 줄었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것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KBS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의 스노우맨입니다.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Don't cry, snowman, don't leave me this way. A bottle of water can't hold me close, baby. Can't hold me close,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reality. Oh,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baby. If you don't have ears,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I love you forever, oh, we'll have some fun.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My snowman and me. My snowman and me, baby.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많고요. 금요일인 만큼 정체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하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50km 넘게 막힙니다.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판교까지도 버겁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총 56km 꽉 막혀 있는데 충청권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천안에서 옥산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치평론해 주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바람 많이 불죠? 네, 바람 많이 불고 춥네요. 춥고 그렇죠. 네, 첫눈도 오늘 와가지고. 네, 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첫눈이 와가지고 그래요? 학생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저도 아침에 막 눈이 막 내리길래 네. 서울 오늘 첫눈 보고 또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정치권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 그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난달 23일에 인 위원장이 이제 위촉된 이후에 예. 공개 만남은 또 오늘이 두 번째인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공개적으로 물론 전화도 네, 할 수 있고 그럴 뭐 수 소통할 있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기자들을 딱 불러놓은 자리에서 오늘의 만남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보여주기다. 보여주기.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서로의 워딩을 보면 사실은 뭔가 합의점을 찾았다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한 건 아니고 김경진 위원하고 그다음에 그 박정아 대변인 얘기를 했잖아요, 대신. 네. 근데 서로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할 때는 양쪽이 의견 차원 확인했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중요했던 이유는 네. 이게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김기현 대표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본인이 지금까지 그 뱉어놨던 말들을 돌아보면요. 마치 대통령실과 뭔가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는 건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듯한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계속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정 부분 뭔가 만남의 모습만 보여지는 거 이것도 의미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런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워딩을 그러니까 전달한 내용을 들어보면 절차가 있고 또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속도 조절을 얘기한 거고 예,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혁신회에서 요청한 거 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 이거예요.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걸로 본다고 하면 오늘 만남에서 두 사람이 뭔가 흔쾌하게 통했다기보단 서로의 의견차만 발견하고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주 그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안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도 표현했던 자리였다. 즉 차이만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일단 헤어진. 그러나 두 사람 다 어쨌든 외부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결국 만남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당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고통스러운 쓴소리는 뭘지 그리고 그냥 건의도 아니고 혁신적으로 건의한다는 건 또 뭘지 궁금하네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아픔은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중진들 사퇴하는 거예요. 사퇴나 아니면 험지 출마. 예. 사실 그게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반발을 하겠어요. 지금 장제원 의원까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심지어 김기현 대표까지 내가 갈 곳은 내가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따라가도 문제가 없는 거라면 본인한테 피해가 없는 거라면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계속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예. 굳이 그걸 안 밝혀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 뭐겠습니까? 반발해봤자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산에 대해 청산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본인이 지역구를 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출마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를 요구했을 때 네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불리익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받지 않으면 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예를 들면 뭐 산악회이긴 하지만 산악회 모임을 4천여 명 모이고 또 본인이 교회에서 했던 간증까지도 올리면서 권력자 이익까지 했잖아요. 예. 이건 대놓고 반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반발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의원들 입장에서 그걸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부러 나의 입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역구에 잘해서 내가 선수를 쌓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역구 살림살이를 챙겼는데 아니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오지 말라는 거야. 황당해 죽겠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보는 관점을 봐야 돼요. 이게 총선이라고 하는 게 한 예. 사람 개인의 당선도 영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판을 볼 때 국민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제대로 일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선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또 당선될 수 있는 자리예요.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회 와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했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적 관점을 받아들여야 예. 결국은 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것이 전체 총선 판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한두석 PK나 TK 같은 지역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겠냐. 이것도 또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험지에 있는 분이나 정말 그 뭐 호남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뛰거나 당협위원장으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늘 편한 곳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에 가서 당선되는 사람들인데 희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위 입장에서는 전체 큰 판으로 보면 그런 변화와 쇄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거고 예.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어요. 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럼 나를 쫓아내고 누구를 거기 앉힐 거냐의 문제예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검사 출신이나 검찰 출신들을 더 많이 꽂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분들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분석해 보기는 이분들 생각이 합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해서 본인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아까 그 장지원 의원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장지원 의원이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호소하고 네. 또 산악회 동원해서 세를 과시한다는 소위 말해서 그런 행동들이 정말 윤핵관이면 윤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되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선긋기,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예전의 그 프레임이 네. 이제는 깨졌다고 생각해요. 아.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소위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검찰 출신의 이제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리 때문에라도 예. PK나 TK 지역의 자리들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를 감지했다고 생각해요. 아.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그런 감지가 없었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본인도 아웃될 수 있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위협감이 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는 필요했던 도움이 필요했던 세력들이에요. 예. 근데 이미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1년 한 6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이미 본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윤핵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분들이 그러면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뭐 이번에 최은순 씨가 그거 1년 확정이 됐잖아요. 예. 징역 1년이. 그때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서로 필요해서 연합을 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렸지만 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본인은 판단하실 거고 예.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친위 그룹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들을 더 많이 국회에 진입을 시켜서 본인이 어떤 그 세력화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여의도 정치를 했던 분들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잘 보세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예. 국민의힘에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당 만들고 거기서 도움을 줘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된 거잖아요. 탄핵안이. 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들은 소위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정말 친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네. 정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선긋게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 혁신안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청년 비례대표 50% 뭐 그리고 오늘은 뭐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은 애초에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혁신안이 좀 주변만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혁신이 맞나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예. 혁신안의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면 네네. 그 두 번째 혁신안 같은 게 지금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네네. 두 번째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진이나 그 PK나 TK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좀 험지 출마하고 예. 대통령과 가깝게 인식되는 분들 이분들은 좀 불출마를 하든 아니면 험지 출마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혁신이에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지역구를 지금 있는 지역구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렇죠. 다른 어떤 두렵죠. 것보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뭐 이런 분들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안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고 마지막 하나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요? 네 번째 혁신안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럼 1호 혁신안은요? 1호 혁신안은 뭘 했죠? 징계받은 사람 다 사면해 줬잖아요. 예, 예, 소위 예. 사면이라는 표현보다 징계를 취소해 줬잖아요. 네네네. 그럼 충돌하잖아요, 두 개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건 대통합 차원에서 징계받은 사람도 다 끌어안자라고 해서 징계를 취소해놓고 이제는 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네. 뭐 청년 비례대표를 50% 이상 하자. 저는 그건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 부분이고 더 박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본인한테 네. 경기도지사의 패배 책임을 물었다. 네. 그러면서 되게 불편해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너 때문에 경기도에서 졌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독대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을 이준석 당대표 어쨌든 당에서 치른 거니까 선거를 당대표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거기서 할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김은혜 당시에 이제 그 의원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정리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일정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엔 그 얘기를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저는요. 모든 걸 저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예전에 얘기까지 꺼내고 이런 거는 자기 몸과 몰리게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몸집이나 몸값을 올려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방송에서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내가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으면 의석수 110석 120석까지도 해낼 네.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네. 실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한 것도 앞에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예.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영원히 그런 비윤으로 남고 이래서 예. 결국 자기 세력화는 신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왜 던지는 거죠? 저 보세요. 본인이 만약 비대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 이 말은 왜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전제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대통령에서 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이 예.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요. 뭐 모르겠어요. 다른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은 대권까지도 놓고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권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대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인의 공간을 좀 넓혀야 돼요. 정치적 활동 공간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몸값을 더 올려야 되고 계속 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상의 방식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래도 내 손 안 잡을 거야? 그렇죠. 이래도 내 손 안 잡을 거야? 이런. 예. 그리고 두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을 당을 뛰쳐나왔다가 대통령이 손 내미니까 또 잡았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양두구육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명확하게 알아요. 대통령이 뭐 진심으로 안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몸값을 계속 올려서 본인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신당 창당 얘기가 뭐 솔솔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신당 예. 총선이 지금 몇 달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았죠. 그러면은 창당하려면은 사람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작업들이 많은데 물밑 작업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테고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낮다고 봐요. 낮아요?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고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준석 대표에게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TK 출마도 하게 허용해 주고 예를 들면 뭐 선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맡기는 안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플랜 A는 뭐 본인이 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안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해서 정권을 가지고서 총선을 치러서 거기서 성과를 내면 예.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경우든 본인한테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승리를 해도 예.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본인한테 엄청난 힘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패배를 해도 힘이 실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 자리를 앉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고 하면 내임덕이 와요. 그럼 힘이 누구한테 실리겠어요?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맡는 건 본인한테 전혀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도 자기한테 이익이고 이겨도 이익이에요. 아하.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 가려고 하는 목표가 첫째 목표다. 예. 다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네. 그래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역구에 내보내는 당을 만들기는 지금은 시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좀 어려워요. 네. 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비례정당 만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최소 뭐 모르겠어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교섭단체 정도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당을 만들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야가 강하게 대립할 때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력을 키우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잠깐 그 비례정당 언급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병립형 네. 정당 득표를 따라 의석 나누는 거.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준연동형 뭐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서 이렇게 득표를 적을 때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거대 양당의 이제 꼼수다 뭐 위성정당이다 이런 부작용과 그랬죠. 비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 이러니까 원상복구하자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가자 네, 그랬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키를 잡고 있는 거는 다수당인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뭘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준연동형을 시작한 거는 소수 정당에게 일정 부분의 그 지분을 그러니까 의석수를 좀 늘리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의당과 협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이제 배신한 꼴이 됐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네. 물론 뭐 시작은 또 국민의힘 했으니까 뭐 둘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취지와 목적대로 하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제도로 가면 또 비례정당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정말 이 양당이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비례정당 의석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면 안 낼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고 병립형으로 간다는 건 지금의 이 뭐랄까 소수 정당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소수 정당이 좀 더 많이 국회에 진입을 해서 다양한 다당제 소위 네.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시작했는데 후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근데 협상을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나오는 걸 소위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협상이 되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걸 얘기 안 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충돌될 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충돌이 되면 예전의 상황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뭐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충돌하면 선거법 협상이 안 되고 그러면 기존의 선거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겠네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그런 병립형으로 가는 건 상당히 후퇴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예. 지금의 준연동형에서 어쨌든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는 방안으로 가는 방안으로 협상이 가능해질 텐데 국민의힘 그렇게 협상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져서 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 쌍특검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여당에 촉구를 했는데 여당이 안 받겠죠? 당연히 안 받죠. 이거는 뭐 아주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렇고 대장동 온수클럽은 또 부산저축은행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건 상당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당은 당연히 결사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결사 반대하더라도 지금 숫자가 많잖아요.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네. 뭐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소위 거부권 행사. 근데 저는 둘 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생겼는데 예. 제가 이제 이준석 신당을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 이준석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협상이 안 돼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에서 힘을 실어줄까요? 그리고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새로운 세력화를 모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2요구권이 왔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이게 이제 변수예요. 예.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 하순쯤에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 넘어가고 대통령이 다시 이걸 제2요구권하면 1월이 될 거예요. 예. 다시 처리하는 시점이. 근데 만약에 공천도 1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란 말이죠. 거기서 탈락해 나온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중진 의원 중에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잘 안 풀려가지고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기존의 현역 의원들 중에 몇 분이 나와가지고 다시 제2요구권 들어왔을 때 어느 쪽에 표를 던져주느냐. 그럼 이게 거부권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그런까지도 저는 생각이 돼요. 예, 물론 예. 그건 예상이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짧게 한 가지. 예. 지금 그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그 되게 비판하고 있는 메가시티, 예. 뭐 김포, 서울 편입 이 뉴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시고요. 예.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의 김포시를 편입하는 말 이건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려면 지금 뭐 국민의힘도 약간 바꿨더라고요. 부울경, 그다음에 호남 지역, 충청 지역, 그다음에 TK 지역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고요. 지방이 소멸되고 지방이 지금 뭐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 가보면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네, 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네. 근데 그걸 김포하고 서울하고 통합하는 걸 논의하다 보면 이거 지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주요 기관들 다 중앙에 지방에 내려보내가지고 지방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물론 수도권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지만 이 지역적인 김포시의 편입을 논할 게 아니고 전국토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을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논의를 보면 김포시 편입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거리상으로 보면 김포보다는 고향이 훨씬 가까워요. 서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의 메가시티 만드는 것부터 먼저 논의해라. 네. 지역 살리고 그다음에 서울은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클러스터부터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카스 그레이엄의 7 Years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Once
I was 7 years old, my mama told me, go make yourself some friends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7 years old. It was a big, big world, but we thought we were bigger. Pushing each other to the limits, we were learning quicker. By 11, smoking herb and drinking burning liquor. Never rich, so we were out to make that steady figure. Once I was 11 years old, my daddy told me, go get yourself a wife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11 years old. Always had that dream like my daddy before me. So I started writing songs, I started writing stories. Something about that glory just always seemed to bore me. Cause only those I really love will ever really know me.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Before the morning sun when life was lonely. Once I was 20 years old. Only see my goals, I don't believe in failure. Cause I know the smallest voices, they can make it major. I got my boys with me, at least those in favor. And if we don't meet before I leave, I hope I'll see you later.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I was writing about everything I saw before me. Once I was 20 years old. Soon we'll be 30 years old. Our songs have been sold. We've traveled around the world and we're still roaming. Soon we'll be 30 years old.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2년 전 엄마를 경피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떠나보낸 호준이는 오늘도 엄마 사진을 꺼내봅니다. 하지만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 호준이. 생전 엄마 명의의 빚이 호준이에게로 넘어온 건데요. 이 사실을 늦게 한 호준이는 기한 내에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할머니 동생과 지내며 수급비와 양육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에 호준이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다가오는 20살, 호준이가 용기를 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 산지 현재 대설경보, 전북 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그 밖에 충청과 전남 일부에도 대설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전라권 중심으로 2에서 10cm의 가장 강하고 많은 눈이 지나겠고,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도 5에서 최고 15cm 이상이 지나겠습니다. 경기 남서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오늘 밤까지 1에서 3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지날 전망이고요.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은 오늘 저녁까지 눈이 좀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도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하반기 들어서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경북 일부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안 지역 중심으로 강풍특보, 전해상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4도로 올 최저 예상되고 대관령 영하 10도, 파주 영하 7, 춘천도 영하 5도, 대구 영하 1, 광주 0도 등 전국이 매우 춥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 분포로 역시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올라서 일요일 낮부터는 더 풀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 일정 둘째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이어 만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정상회의장에서 악수하고 3분가량 대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의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인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애덤 리바인의 Lost Stars.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aning.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if we're not careful, turns
중진 험지 불출마 혁신안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총 42분 동안 소통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조금 이해하는 자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갈등만 확인하고 왔을까요? 오늘 혁신위는 네 번째 혁신안도 내놨습니다. 여권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 오늘 회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위촉된 날 처음 그때 공개 회동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공개 회동이 있었는데 서로 뭐 수고 많았다는 덕담을 인사를 나눴고요. 근데 뭐 또 나중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장 핵심이었던 험지 출마 이야기도 뭐 나왔을까 했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또 대통령한테 어떤 신호를 받았다라고 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 관련된 얘기도 안 나왔고 오늘 두 사람의 이 공개 회동은 어떤 의미를 갖는 만남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겉으로는 일단 환한 웃음. 예. 하지만은 그 뒤에 숨겨진 어쩔 수 없는 갈등. 예. 이 당 지도부와 당의 그 혁신위원회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운명적으로. 예. 왜냐하면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들어와서 당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혁신안을 요구한다고 해도 혁신위 자체는 의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대위하고 다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결 권한이 있는 당 지도부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혁신위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특히 영남, 중진,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당 대표로서는 본인 스스로가 또 이제 영남의 사선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하지만 그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만난 것은 그동안에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소통도 없었고 좀 껄끄러운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혁신위원장하고 이제 당대표가 만나게 됐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아마 더 험한 그 분위기, 더 심한 갈등 불가피할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그 혁신위의 그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땜빵식의 이제 만남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오히려 못했죠 오늘은. 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또는 뭐 대통령실과의 관계 또 대통령의 뭐 메시지 신호 이런 얘기를 만약에 오늘 했더라면은 더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 그 의도적으로 피했겠죠. 근데 그 김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모든 권한을 전권을 주다시피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혁신안을 내놓는 거를 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좀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예요. 예. 전권을 가진 혁신이 그걸 하려면 사실은 그거는 비대위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전권을 가진 혁신이라고 하는 게 애당초 사실은 불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결 권한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말이라도 전권을 가진 혁신위를 띄웠으면은 당에서는 당 지도부는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죠. 예, 그래야 혁신위의 위상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받아들일 것 같으면 나중에 혁신위는 명백하게 실패한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혁신위가 실패하는 것은 그러면 당 지도부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혁신위 자체를 당 지도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부정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예.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당 지도부가 무언가 그 해결의 실마리, 그러니까 개혁과 쇄신의 첫 단추를 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풀릴 수 없다 생각하죠. 그리고 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대통령의 신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또 그런 일 없었다고 선을 긋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인 위원장이 굳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통령하고 저는 혁신위는 이번 그 당의 개혁이 절체절명일 겁니다. 이번에 혁신이 잘 안 되면 그것은 곧 그 혁신의 실패고 내년 총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의 혁신에 대해서 가장 절박한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무슨 신호가 있든 메시지가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저는 그 혁신을 바랄 수밖에 없다. 혁신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산 대통령하고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호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호를 줬다, 메시지를 줬다 하면은 그것이 곧 가이드라인을 받는 혁신위가 돼버리고 그렇죠. 또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거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 여지를 차단하는 거다 대통령실에서는. 다만 혁신에 대해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와 대통령실 간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인 위원장이 어떤 대수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티내버리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선긋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얘기 안 해도 좀 더 확실하게 개혁을 해주기를 저는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개혁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총선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총선 실패하면 뭐 너무나 직격탄이잖아요. 국정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네, 동력 잃고 식물 정부 되고 또 레임덕 얘기 나오고 민주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은 공천 잘해야 되고 공천 잘하려면은 개혁 공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혁신위가 지금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오늘도 이제 뭐 4.5 그 혁신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죠. 네네. 김기현 대표의 의중도 좀 궁금합니다. 내 거치는 당대표의 거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 대표가 어떤 선언을 조만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시간 문제요? 예, 왜냐하면은 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당의 어떤 그 힘이 센 분들 또 소위 이거 이제 정치권의 잣대가 아니라 민심의 잣대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가까웠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당의 그 핵심 인물들, 또 특히 이제 영남 쪽에 이제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희생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과연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개혁했다. 라는 인상을 주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희생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요즘 되게 높아요. 뭐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그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봉사활동 간 그 사진을 놓고도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정말 공개 행보 나서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은 대구를 방문했더라고요. 한 장관이. 물론 정책 행보라고 밝혔지만은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한 정책 행보일까. 나와서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사인해 주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대선은 사실 우리 당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슈를 좀 주도했다면 이제 후보 빼고 다음 총선은 아마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이슈를 주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이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여야 그 대치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직만 수행하기에는 이미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타겟으로 삼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다가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권 바뀌고 나서 계속해서 어떤 검찰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찰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한동훈 장관을 이제 타겟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 상임위를 하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그 비판의 타겟은 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이제는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 뭐 사진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건 아주 작은 단초라고 생각하고 예.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다. 단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는 의견이 이제 앞으로 분분하겠죠. 예, 그 역할론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보지라고 하죠, 소식지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얘기가 도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보도 중에는 한동훈 장관의 후임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긴 할 건데 그게 비대위원장으로 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정 지역구로 보낼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망하기 무지하게 힘들죠. 근데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한동훈 장관이 이 전체 선거를 도맡게 되면은 정말 여야 물론 총선은 여야 간의 전쟁입니다만은 그것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과 또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말하는 메시지 이런 게 이제 언론을 많이 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좀 더 국민을 아무리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국민 통합에 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역할로 비춰질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저는 조금은 걱정이 돼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출마하는 거를 저는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순발력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런 게 있거든요. 능력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발휘해 주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한동훈 장관도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센 상대 후보를 제대로 꺾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선거대책위원장 그런 자리는 좀 더 중립적이면서 여기서의 중립은 뭐 여와 야의 중립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하나로 묶어내고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인물이 맡아주는 게 어떤가. 그게 제 소견인데 그게 이제 사람 찾기가 인물 찾기가 쉽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면 오히려 확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부터 중도 확장 또 젊은 층에 대한 확장 또 영남권이 아닌 수도권 다른 충청권 중부권으로의 확장 이거를 가져오려면 그 한동훈 장관 플러스 국민 통합에 맞는 그런 인물이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맡고 주장은 다른 사람이 맡으면 좋겠다. 그렇죠. 총감독. 감독은 다른 사람이 좀 맡아주고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신 아주 말씀 좋은 표현인데 그 최전방 공격수 내지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게 선거는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 확장성이 있는 선대위원장이 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을 한동훈 장관이 맡는다 생각하면 야당은 완전히 한동훈 그 소위 뭐 선대위원장이 됐든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에게 더 피로감만 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 스스로 먼저 막 도발을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지금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도발을 합니다마는 그 도발과 반응, 그러니까 도발과 대응도 이게 길어지면은 피곤해요. 피곤하죠. 피곤해요. 또 정치를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품격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신당을 창당하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일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실제로는 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당론만 좀 띄우는 거에 몰두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신당은 창당 안 할 거고 계속 붐업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뿐일 거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 의원님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땐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가 어떻게 확실하게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지 본인도 아마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내 맘 나도 모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네. 이게 맞물려가는 거죠. 이준석 전 당대표의 어떤 신당도. 네. 그리고 이제 발언의 수위는 계속 신당을 만들 것처럼 이제 계속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져 왔어요. 예. 근데 또 뭐 어제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누군가와 정치 세력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나 홀로 신당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금태섭 전 의원이 됐든 뭐 양양자 전 의원이 됐든 아니면 지금 말은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 또 비명계 일부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정의당 의원들까지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그러면 무슨 색깔을 갖는 그렇죠. 어떤 깃발을 내세우는 신당이 될까? 네네. 이제 이준석답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난번에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 그 보수 쪽에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당의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그렇고 지지를 했는데 뭐 정의당도 섞이고 또 비명계도 섞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잡탕밥밖에 되지 않죠. 그 색깔이 깃발이. 회색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헷갈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이준석으로서는 굉장히 정치력이 있고 어떤 그 언어 구사력이 있고 나름대로 또 통찰력도 있죠. 예. 하지만 신당 속에서의 다른 사람과 섞인 이준석의 그런 매력 그런 게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신당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도 모아야 쉬운 일은 되고요. 아니에요. 뭐 할 것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지역별로 뭐 해가지고 뭐 5천 명 이상의 뭐 그것도 있어야 되고 예.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정해진 방향과 목표와 사람과 이런 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실무적인 건 금방 되는데 예.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당 주류 인적 쇄신 뭐 이런 내홍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제 뭐 뉴스 보셨겠지만은 비명계 정치 결사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분이 같이 하게 됐는데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험지에 나가라. 따뜻한 곳에 자꾸 있지 마라. 아스팔트만 가지 마라. 비포장도 가봐라. 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은 또 그렇죠. 0.5선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기득권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이 비명계 4인방 의원들은 사실 본인들도 좀 코너에 몰렸습니다. 예. 계속 당내에서 이제 그 정말 상식과 원칙에 우리가 봤을 때 네. 상식과 원칙에 맞는 소신 발언들을 해왔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대승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당 장악력이 엄청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각자가 이제 소신 발언하는 그것도 좀 지쳤고 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4명이 모여가지고 결사체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쓰러워 보입니다. 어느 분들이 안쓰럽다는 이 거죠? 4인방. 4인방이요? 예. 네. 뭐 탈당할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공은 뭐 이재명 그 당대표한테 넘어간 것 같지만 네. 이재명 당대표는 그 공이 넘어왔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예. 거의 지금 무대응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 4인방들이 비명계 4인방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아마 당 지도부가 또 당이 이 4인방을 좀 비명계 4인방을 포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의 그 개혁과 함께.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죠. 예. 당장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결국은 그 여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이런 4인방 비명계 의원들을 포용한다? 포용하면은 민주당은 성공할 텐데 예. 그 포용을 안 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거 쉽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4인방들이 굉장히 안쓰러운 상태다.
그렇다고 탈당하기도 뭐하고. 네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저는 일보 직전이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탈당을 하면 혹시 국민의힘으로 오나요? 국민의힘 그 입당 가능성도 열어둔다라는 발언을 저는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정도 얘기까지 하면은 탈당을 할 수가 없죠. 임박했군요. 예, 예. 하지만 이 4인방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예, 좀 코너에 일단 몰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신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한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또 12월 다음 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 예고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선거에 좀 변수가 될지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네. 공격의 그 대상으로 삼는 인물이 이제 저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어떤 두 인물에 대해서는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예. 또 때로는 이제 가짜 뉴스도 만들고 막 그렇다고 봐요. 네네.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그 친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장모가 1년 네. 징역 1년 이제 확정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왜냐하면 이것을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기도 그 쉽지가 또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상황 자체가 뭐 없던 걸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야당은 이것을 굉장히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공격의 포인트로 삼을 텐데 예.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굉장히 좀 그 용산으로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12월 27일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 네네.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은 개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그러한 그 상황 때문에 코너에 좀 몰릴 수가 있겠죠. 네. 이 개혁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민심,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또 태도도 취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또 잘 또 넘기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넘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어떤 뭐 태도 변화라든지 뭔가 그런 또 드라이브를 걸면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마 뭐라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 오늘 마지막 출연이시러 왔는데 뭐 향후 뭐 계획과 연관돼 있어서 그러신가요? 저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자진해서 불출마했잖아요. 네네네. 3선을 했는데 경기도 그 포천, 가평, 뭐 연천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저도 그 선거구를 좀 옮겨서 그 서울 이제 도봉이 아니죠. 동대문 갑에 제가 그쪽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후보 등록하고 그러면은 방송하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KBS 1라디오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패널로는 마지막이지만 향후에 또 저희가 인터뷰할 기회도 있겠죠. 인터뷰는 할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신 김영우 의원과 말씀 나눠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혁의 소녀입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퇴근길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눈이 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에서 모가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곤지암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 진천터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황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경계권에서만 40km 넘게 막히는데요. 입장 휴게소에서 반포까지 2시간 넘게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영화 소개해 주실 영화 유튜버 라이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할 영화가 중경상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영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척 좋아하는 왕가희 감독의 네네.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해 준다고 들었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게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이거를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보고 해석도 좀 해보고 좀 네. 느끼고 보고 했는데 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오늘 이걸 얘기해 준 데서 되게 반갑고 네. 대사가 되게 기억나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뭐 가령 뭐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 년으로 하고 싶다. 뭐 네, 그런 네, 얘기도 네, 들었고 그런 얘기들. 또 오랜만에 그 홍콩 배우들 모습도 보면서 반가웠고 해서 이 얘기 기대가 됩니다. 일단 왕가위 감독의 작품을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왕가희 감독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네. 이제는 떠나가 버린 그런 홍콩 영화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은 지금까지 홍콩 감독들 중에서 네. 홍콩에서 나온 감독들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어떻게 말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스타일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스타일리스트라는 평가를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감독의 감각은 정말 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해볼까요? 일단 좀 소개를 좀 먼저 좀 왕가희 계속 감독.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왕가희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네. 이 스타일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홍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콩에 대한 얘기요. 그러니까 홍콩은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네. 90년대 이 세기말을 맞이할 때 이 홍콩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말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만드는 영화들은 낭만이라고 하는 아주 낭만주의적인 성향들을 보이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이 세카이게로 분류되는 그런 애니메이션과 영화들이 나오면서
일본식의 어떤 세기말을 맞이했던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기말 영화가 나올 때 세기말 신파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뭐 국화꽃 향기라든지 네네네. 뭐 여러 작품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작품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세기말의 흐름이 있었다면 예. 홍콩은 그야말로 이 장구경이 왕가희 감독의 아비정전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새의 이야기인데요. 다리가 없는 새는 하늘을 그 어떤 새보다도 높게 날지만 네. 두 번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어디론가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홍콩의 구슬픈 낭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홍콩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홍콩은 중국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홍콩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홍콩의 색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홍콩을 보면 그 장엄한 마천루들이 있고 예. 거기에 정말 다채로운 색감, 알록달록한 색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회색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게 구슬픈 느낌을 받게 하는데 그런 낭만을 상징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저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또 학교 갔다 오다가 비디오 가게에서 홍콩 영화 빌려오라는 게 있었는데 항상 홍콩 영화만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특유의 색깔과 스타일리시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왕가위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왕가희 감독은 이제 그 홍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네네. 이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아비정전이라든지 뭐 중경삼림,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같은 작품은 이 주진 라이브에서도 제가 했었던 네. 작품이고요. 그리고 화양연화, 동사서독 이런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런 어떤 영상미 이런 거에 더해서 예. 이제 센티멘털한 그런 감성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라서 이거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모방을 했냐면 예. 이제 영화나 이 단막극 같은데 그런 데서도 모방을 하고 CF 같은 데서 많은 모방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 영화가 지금 같지 않았죠. 그때는 뭐 닥터봉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영화들, 뭐 마누라 죽이기라든지, 약간 코미디물, 네, 코미디물, 예. 코미디물이면서 그냥 그런 영화들이었어요. 뭐 박중훈이나 네, 이런 네. 배우들이 나와서 네. 재밌게 하는 할렐루야 같은 그런 네.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을 때 왕가희 감독이 보여준 어떤 이 영화적인 감각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당시의 영화들은 좀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고 1차원적인 어떤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웃음, 바로 느낄 수 있는 뭐 화 이런 거였다면 왕가희 감독 작품 좀 더 뭐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느끼게 되고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 혹시 궁금해지신다면 네. 해피투게더 같은 작품은 이제 나온 지 벌써 이 오늘 소개하는 작품 중경삼림이 94년이니까 예. 거의 뭐 30년 전 그렇습니다. 영화인데요. 네네. 지금 보셔도 전혀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제가 주말에 그걸 느꼈어요. 와 세련되다. 그렇죠. 네. 색이 세련된다는 느낌을 네.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흉내내는 감독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좀 흉내를 냈었나요? 그 뭐 이제 국내 CF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김선아 배우가 나와서 네. 뭐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하는 그런 카피 그런 게 네,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좀 따라했다, 모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아비정전에서 이 만보춤을 장구경이 추는 네.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내 CF에서도 많이 그려지고 박중훈 그랬었죠. 씨가 옛날에 그 만보춤 추면서 뭐 광고했던 기억도 나고. 네, 맞습니다. 같은 음악 틀어놓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중경삼림 보면서 이게 카메라의 어떤 흔들림이랄지 이런 것들 고정된 샷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지금 좀 마음 상태가 심지어 불안정하면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들도 그렇죠. 어지럽다거나 이렇지 않고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 기법들도 참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런 기법들 이제 핸드헬드 예.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네. 왕가희 감독 영화를 보면
왕가희 감독은 화양연화 같은 영화를 보면요. 예. 그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씬이 있어요. 아. 그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장면에서도 카메라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정적이거나 재미없는 샷을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장면은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서 네. 뭘 먹고 있는데 그의 뒤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게 예. 잔상을 남기면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스텝 프린팅 촬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어떤 영화 홍콩 영화의 스타일을 한 단계 올린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명성이나 평가만큼 흥행도 대박이 났었나요, 당시에? 흥행은 그렇게 대박이 나진 그래요? 않았어요. 네, 흥행은 사실 왕가희 감독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좀 표현주의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타락천사가 16만 명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관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경삼님은 한 18만 정도군요. 그래요? 근데 이 정도면은 서울 2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게 흥행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나 어떤 충격적이거나 되게 스타일리시한 부분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은 대중적인 흥행 감독은 소위 말하는 대박 영화 감독은 아니었던. 그렇죠. 그때는 이제 홍콩 영화 중에 정말 잘 되는 영화들은 흔히 말하는 영웅본색류의 맞아요. 이런 느와르나 홍콩식 느와르. 이렇게 성냥개비를 하나 물고 그렇습니다. 쌍무야 하는 그런 네, 거.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예스 마담 시리즈라든지 예. 아니면 황비용 같은 그런 무협 영화들. 맞아요. 이런 영화들 혹은 강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죠. 왕가위 감독, 또 임청하, 양조위, 왕페이, 금성무 이런 내로라는 배우들이 네. 나왔던 중경삼님 어떤 작품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 5월 1일이 여기 처음에 나오는 주인공은 경찰 233이라 그래서 네네. 하지무라는 인물입니다. 예. 사복 경찰이고요. 네. 근데 5월 1일이 자신의 옛 연인과 헤어진 지 한 달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꼭 그 옛 애인을 기다려요. 항상 가는 식당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네네네.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항상 5월 1일까지가 유통기한인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서 모읍니다. 맞아요. 5월 1일 것만 사서 모읍니다. 그걸 나중에 다 까먹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겠죠. 왜냐면 그때가 헤어진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니까. 생일이면서. 네. 그래서 그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나는 그녀를 잊어야겠다. 그러면서 통조림을 모으는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금발 가발의 여인이 나옵니다. 맞아요. 선글라스 끼고 있는. 네, 네.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인데 네. 임청아 씨가 맞아요. 연기를 했고요. 임청아 씨는 뭐 당대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동방불패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맞습니다. 분인데 네. 아무튼 이 마약 밀매업자예요. 마약 밀매업자라서 이 백인 보스로부터 이 마약 봉투를 이렇게 건네받고 운반책들과 가게 되는데 그 이 인도 사람들하고 이제 가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수속을 밟는 동안에 인도인들이 도망쳐 버립니다. 예. 마약을 갖고 도망치고 이제 보스를 만나러 다시 바에 갔는데 보스는 못 만나고요. 정어리 통조림을 하나 건네받아요. 여기는 또 정어리입니다. 예.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정어리 통조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금성무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의도가 뭐지? 명확하게 하면서. 나오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치해 놨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정어리와 파인애플 요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뭐 금발 여인은 계속 인도인들을 쫓아다니고 예. 그러다가 만나서 이제 인도인들을 사살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가까스로 열차 타고 도망쳐요. 그때가 바로 5월 1일입니다. 또 5월 1일이 나오네요. 네, 5월 1일. 네. 그리고 마침 이제 하지무는 5월 1일이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연인에게는 전화가 오지 않았고 예. 그리고 다른 메이에게도 연락을 해보지만 그 메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조림을 다 까먹어버려요. 예. 다 먹어버리고서 이제 나는
이 막 가니까 들어오는 여자 아무나 사랑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금발머리 여인이 맞아요. 들어옵니다. 그 술집에서 내가 지금부터 들어온 여자랑 사랑을 할 거야 했는데 그 금발 여인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호텔로 같이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여성은 잠들어 버리고요. 금발 여인은. 하지만은 혼자서 영화도 봤다가 뭐 샐러드도 먹었다가 파인애플 통조림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신발을 이렇게 세척하고 나가더라고요. 신발을 이렇게 깨끗이 닦죠. 네네. 그리고 나서 운동장을 막 달려요. 네. 운동장을 막 달리다가 보니까 이제 연락이 오게 되고 그때 이제 금발머리 여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그 대사가 기억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유통기한이 없기를 바란다. 만일 유통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다.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녀와의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부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부는 직접 보시는 게 좋아서 네네. 1부 마지막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가 밖에 나와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고양이들이 정어리 통조림 주위에 이렇게 모여서 예. 통조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정어리 통조림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금발머리 여인으로부터 총을 맞고 사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통기한 5월 1일인 통조림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그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왕가위 감독의 영화가 아까 뭐 어떤 색채나 뭐 촬영 기법 이런 것도 되게 그 신선하고 스타일리시하다고 하셨는데 대사도 되게 주옥 같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사도 그렇고 어떤 대사 하나하나도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쓰는 감독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쓰는 감독이어서 이 대사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다른 영화 예를 들어서 아비정전이라는 영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주진 라이브에서. 네.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다리 없는 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다리 없는 새의 이야기가 그 엘비스라고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 영화인데요. 아, 네네. 그 영화에서 엘비스의 입으로 이 장국영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왕가이라는 감독은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아시아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감독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가 만든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을 자기 영화에서 한번 차용하고 싶은 인용하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네.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오늘 중경삼님을 추천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중경사님 추천한 이유는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지난 2020년입니다. 네네. 2020년에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면서 이 금요일 영화 코너 예, 패널로 출연을 쭉 했고요. 3년 네. 넘게 영화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네. 그때도 아마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간 참 제가 부족함이 많았는데 예.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주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예.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명대사 기억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네. 유통기한이 없길 바란다. 만일 유통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다. 요 말을 그 인용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주성치 씨가 서유기 월광보합 설리기연이라는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주성치의 입으로 내 사랑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만년을 살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유통기한 없이 계속 지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이 왕가이 감독 작품 이름 중에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말하는 건데 그런 화양연화를 계속 누리고 싶어도 우리는 결국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낭만이 그렇게 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참 아름다운 게 아닐까? 예. 그때가 계속 그리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중경상님을 고르셨군요.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 KBS 1라디오에 출연하는 이 저한테 굉장히 과분한 방송이었거든요. 주진우 라이브가. 네. 근데 그걸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이유에 더해서 네.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 제가 이제 직접 기획하고 많이 소개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어떤 제가 영화 직접 만들지. 기획을 하고 제가 직접 각본을 쓰고 기획 각본?
그리고 이제 연출까지. 연출요. 네. 출연은 혹시? 출연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나오더라도 뭐 이제 단역 정도. 예. 어떤 영화를 만드실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 영화는 인격살인이라는 영화예요. 예. 이제 촬영만 남겨놓고 있고요.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은 고심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버잖아요. 네. 유튜버다 보니까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유튜버답게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각본을 했고요. 네. 인격살인이라는 작품은 뭐 많이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인터넷 방송이요. 또 자신의 친구의 복수를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영화 평론을 하다가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정성일 평론가님이. 그분도 평론가셨군요. 정성일 평론가님.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네네. 그분이 카페누아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네네. 저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영화에 집중하느라 방송을 못하게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엄청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 한국 영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문화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주진우 라이브 쭉 하면서 네네.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했는데 다음에 제가 여기를 또 나올 수 있다면 예.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영화 소개하는 패널이 아니라 예. 인격살인의 그렇죠. 감독으로서 네. 출연을 해서 그때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세계 무슨 국제 영화제 어디에서 뭐 수상하신 감독님 누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셔야겠죠. 네. 근데 그때 감독으로 활동하실 때는 라이너라고는 안 쓰실 거죠? 그냥 이 이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면 네. 라이너 감독의 뭐 국제 영화제 수상자 인격살인의 감독 라이너님입니다 하고 내가 소개할 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예. 청취자 여러분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유튜버 라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백호, 정승환이 함께 부른 나를 떠나가는 것들 들으면서 특집 KBS 레일 라디오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사랑 같은